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한국 대표팀의 1차전 상대인 우루과이 선수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4편에서는 벤탄쿠르 선수의 프로 커리어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 상대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 운명의 경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벤탄쿠르 선수가 뭐 최근에 토트넘에서도 잘하고 있고 또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답주전으로 뛰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선수의 프로 경력의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팀이 보카 주니어스네요. 예, 근데 뭐 유스 같은 경우는 지역팀인 루체르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아버지의 구단이었던 아르테사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졌는데 페니롤도 거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카 주니어스에서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목부터가 루체르나부터 토리노까지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죠. 루체르나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공을 아예 달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 생일 때도 저렇게 축구 케이크 이런 거 아니면은 막 울고 막 이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축구 열정이 대단했네요. 네, 어려서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좀 아버지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축구 선수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명 선수는 아니었지만요. 그 이제 클럽 아르테사노라는 곳에 회장 역할을 했었다라고요. 그래서 저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회장직을 수행했던 거죠. 뭐 약간 이 팀이 뭐 프로 일부에 있는 화려한 팀은 그렇죠. 아니지만 동네 그래도 팀이죠. 동네 팀의 구단주라는 건 그래도 동네 아이들 중에서는 또 벤탄쿠르가 조금 이제 유복한 아이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벤탄쿠르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유난히 컸대요. 예, 또래보다 거의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팀 학부모들이 나이 속인 거 아니냐고 항의하고 막 이랬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엄마 있잖아요. 네. 새엄마가 그러면은 막 나서가지고 싸우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럽 아르테사노에 있었을 때 이제 뭐 후프톤의 그 코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벤탄쿠르가 축구화를 자주 잃어버렸대요. 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죠? 모르죠. 누가 이제 아니, 모르죠. 본인이 그냥 잘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정 갈 때마다 계속 축구화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또래에 비해서 발도 컸기 때문에. 대체할 걸 못 찾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축구화를 빌려 신을 수도 없었어가지고, 근데 벤탄쿠르 없으면은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막 급하게 축구화 사갖고 오고 막 이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팀 내에서는 핵심 선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제, 또 다른 그 아르테사노, 코치였던, 유스 코치였던 카를로스 메데로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 결승전을 앞두고, 그러니까 뭐 작은 건 대회 결승전이겠죠. 그걸 앞두고서 벤탄쿠르한테 네가 골을 넣으면은 자기 월급을 주겠다라고 내기를 했대요. 예. 내기를 했는데 벤탄쿠르가 4골을 넣으면서 11대 0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월급을 그럼 좀 좋겠네요. 내 월급을. 근데 이제 벤탄쿠르가 코치한테 월급 그거를 받는 대신에 그냥 팀원들과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자고. 역시 벤탄쿠르 인성이 된 친구네. 그리고 유복하니까 여유가 네. 있죠. 사실 좀 그 어린 나이에 또 돈이 또 적은 월급은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렇죠. 함께 즐기자. 벤탄쿠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요. 예. 바베큐가 땡깁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아르테사노에 대한 그런 뭐 애정이 많다 보니까, 우루과이 대표팀에 승선하고도 이제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르테사노 유스 애들이 벤탄쿠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건데, 이거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 영상 제가 봤었는데. 아르테사노의 영웅이네요. 거의 이 그렇죠. 클럽 아이들은 그 벤탄쿠르를 보면서 꿈을 키우지 않을까 싶고, 또 본인도 자주 방문하니까 정말 이제 좋게 후배를 잘 끌어주고, 정말 벤탄쿠르 사람 보면 볼수록 볼매네, 볼수록 매력. 근데 이제 2009년에 이제 페나롤에 잠깐 가긴 했었거든요. 오래 뛰진 않았고요. 잠깐 있었던 거였는데요. 예, 그러면서 페나롤엔 누네스도 뛰었고, 많은 선수들이 뛰었죠. 예, 이게 그러니까 월드컵 개막 앞둔 주말에 누네스 멀티골, 벤탄쿠르 멀티골 넣어가지고 둘 다 멀티골 넣었다라면서 페냐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페냐롤에서 월드컵으로 뭐 이렇게 자부하고 그렇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벤탄쿠르가 본인이 직접 올렸던 건데 본인이 뛰었던 구단들의 마크인 거죠. 그러니까 클럽 아르테사노는 아버지 구단, 그리고 이제 옆에 페나롤, 그 밑에 이제 보카 주니어스, 유벤투스. 예, 이제는 이제 새로운 텀블러에 토트넘을 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죠. 이건 예전에 올린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페나롤에서 뛰면서도 아버지가 클럽 아르테사노에 있으니까 자주 이제 왔다 갔다를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클럽 아르테사노에서 아버지가 12살에 피지컬 트레이닝 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호라시오 안셈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런 피지컬 관련된 그 코칭 관련해서는 유명한데 그래서 뒤에 뭐 저거 스태치라는 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강연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때 그래서 시범 이제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벤탄쿠르한테 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시켰는데 굉장히 잘하더래요. 네.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스카우트 리포트를 보카 주니어스에 제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써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녀는 다이아몬드다. 아르헨티나 1부 리그 아카데미에서 뛸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보카 주니어스가 영입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또 보카 같은 유명한 팀에 가게 되는 또 인연이 생긴 거네요. 뭐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 기회를 잡은 거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루과이 선수들은 어렸을 때 페나로니나 나시오날에서 네. 많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 조금 독특하게 아르헨티나에서 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만 12세 때부터 16세 때까지 보카 주니어스 유스에 있다가 이게 이제 몬테비데오 원더러스라는 팀과의 이제 2015년 4월 10일 경기에서 우루과이 대표팀 선배격에 해당하는 로데이로와 67부경에 교체 투입되면서 이제 프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이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다 보니까. 네,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인데 흥미롭게도 또 본인의 그 고국인 그 우루과이의 이제 몬테비데오에 가서 또 원정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니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리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3부 때 그 여자친구와 4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딱 프로 데뷔하고 사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프로 됐으니까 만나면 그래서 되겠다. 부모님한테 딱 가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그걸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한다. 이제 보카 주니어스에서 프로 경기를 쭉 뛰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 데뷔전도 치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누에바 시카고하고의 경기에서 77분경에 교체 투입됐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는 뭐 한 경기 교체 출전이 전부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도 코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중용되면서 우승에 기여를 했죠. 예, 아무래도 유망주들이 이런 컵 대회 위주로 뛰니까 뭐 아르헨티나의 뭐 FA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승을 경험을 하면서 또 본인은 어린 나이부터 조금 이제 우승 DNA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어쨌건 뒤에 자리 좀 잘 잡고 있죠. 컵 뒤에 바로 얼굴이 잘 나와 있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에서도 뭐 결국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3라운드부터 주전으로 이제 중용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조금 교체로 뛰면서 했었다가요. 그리고 저때 여름에 이제 그 테베스가 이적해 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유벤투스에서 이제 오게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테베스와 함께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을 이제 축하하는 이런 장면인 거고요. 프로 데뷔 시즌에 컵 더블을 달성했는데 근데 이때 비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카 주니어스가 테베스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테베스가 향수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적료 지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벤탄쿠르를 포함해가지고 3명의 선수를 끼워서 우선 협상권을 줬죠. 예, 이적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이 금액만 향후에 충족하면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연가에 이 선수들이 포텐 터지면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15년에 사실상 유벤투스에 이적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놨고, 근데 이때가 프로 데뷔 시즌이었고 이때가 만 17세였거든요. 근데 유벤투스가 눈독을 들였다는 거는 이미 재능을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경기 뛰면서 올라오면 우리가 데려가겠다. 약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6 시즌이 아르헨티나 리그가 단축 시즌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르헨티나 리그가 년 단위로 갔어요. 예, 그거 춘추제로 갔었는데 2016 시즌을 단축으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2개 리그 우승팀들이 결승에 붙어서 우승팀을 가리는 형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시즌제로 바뀐 거죠. 유럽과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2월 21일에 있었던 US 올드보이스, 뭐 아르헨티나의 강호죠. 메시의 또 고향팀이잖아요. 그 경기에서 첫 프로 데뷔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거기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을 넣었고 뭐 4대1 대승했고 뭐 테베스도 이날 뭐 골을 넣으면서 잘했으면 점점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유일했던 보카 주니어스에서의 골이었죠.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상승세 속에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4월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뭐 보도가 아스날 타겟인 벤탄쿠르가 무릎 부상을 당했다. 이때 이미 뭐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뭐 유벤투스도 얘기를 했지만 유럽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팀은 4강까지 올라갔지만은 거의 뭐 뛰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요. 무릎 부상으로 인해. 그래서 출전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기회에서, 왜냐면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첫 경기부터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 기회가 조금은 사라졌던, 아쉬웠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무릎 부상 이후에 돌아와서는 또 리그에 단축된 마지막 2경기는 이제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단축된 시즌에 보카 주니어스의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네요. 네, 10위에 그치면서 그 전년도에는 어쨌건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을 동시에 했는데 이때는 무관에 그쳤죠. 네, 벤탄쿠르의 부상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리고 2016, 2017 시즌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가 추춘제 유럽식으로 개편되고 네. 나서 이제 마지막 시즌을 벤탄쿠르가 아르헨티나에서 보냈습니다. 네, 이때는 뭐 주전으로 활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막판에 3경기 거의 빠졌잖아요. 저거는 바로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20세 이하 네. 월드컵에 참가하느라고, 예, 그래서 빠졌었고, 그때 그 아르헨티나, 그 보카 주니어스 그쪽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아, 벤탄쿠르가 빠진다, 위기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어요. 예. 이미 이때 이제 보카 주니어스의 당당한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네. 또 한국에 간 게 또 보람이 있었어요. 네, 어쨌건 간에 팀이 준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비록 뭐 4위에 그치긴 했지만은, 예, 성과를 냈었죠. 공식 기록으로 봐서는 패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징계로 빠진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 선발 출전해가지고 풀타임을 소화를 했죠. 그러니까 발베르데 벤탄쿠르가 팀의 핵심 자원이었다. 이때도. 예.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베네수엘라와 4강전 승부차기 패배, 또 3위 결정전도 이탈리아의 승부차기 패배였으니까 이때 우루과이가 거의 우승 전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건 간에, 예, 그래서 조금 위기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2016 시즌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우승 경력이 뭐 초반부터 화려한 벤탄쿠르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대였던 뭐 네. 벤탄쿠르가 못했다면 안 데려갔겠지만 네. 잘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계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950만 유로에 유벤투스 이적하게 됐고요. 그것도 미리 정해진 거죠, 4월에. 네, 계약 이걸 발동하겠다라는 걸 이제 확정을 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데뷔 시즌에는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뭐 이 팀에 마르키시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아니치도 있었고 케디라도 있었고 마티디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 출전이라도 출전을 시키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은 좀 있었고 예.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좀 풀타임도 소화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하고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했었고 올림피아코스전도 풀타임을 소화했고 무엇보다도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그 8강 1차전에 풀타임을 소화를 했죠. 예, 결국에 뭐 여러 가지 팀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벤탄쿠르 선수가 유벤투스의 1군 전력으로 평가를 예. 받았다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뭐 2017년 이래로 뭐 20세 이하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20세 이하 월드컵 나가서 4위 하고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하고 유벤투스 이적해가지고 우루과이 대표팀도 데뷔하고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선발 출전까지 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도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죠. 만 21세의 나이에 정말 가파른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 뭐 본인이 주축은 아니었지만 또 이탈리아 세리에도 우승을 했어요. 예. 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남미 선수들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유벤투스 7연패. 예. 예. 저기 세븐이 7연패라는 얘기인 거죠. 예, 지금 뭐 이과인, 뭐 디발라, 콰드라도, 더글라스 코스타에 또 안데 이제 산토스. 예, 산토스까지 있으니까 지금 이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이 혈맹이 이제 예. 예, 남미 선수들이 이제 예. 세리에를 정복했다. 예. 그리고 또 코파 이탈리아도 우승을 했어요. 예, 물론 벤탄쿠르는 이 경기 안 나왔거든요. 예. 안 나왔는데도 저 그 다같이 점프할 때 나왔어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 보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우승 계속 했으니까 예. 정말 그 우승 DNA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4연패였던 거죠. 그리고 4시즌 연속 2관왕. 그래서 유벤투스가 이 시기만 하더라도 바이온보다 더한 독주를 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사실 이때는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2번이나 올라가서 아쉽게 그렇죠. 준우승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가 조금 약화된 거 아니냐는 얘기 속에서도 유벤투스만큼은 이제 건재하다. 예. 그런 또 유벤투스의 기대되는 미드필더였고 예. 또 2년차 시즌엔 주전이 됐죠. 예, 물론 뭐 이때도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출전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뭐 주전급으로 뛰긴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2골 3동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했고 예. 세리에 데뷔골도 넣었어요. 예, 이게 그가 그 3부에서 얘기했던 어머니한테 이제 네. 골을 바치던 예, 그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대0 승리에 아주 중요한 골을 넣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예, 그리고 또 이제 AC 밀란하고의 스펠코파 이탈리아나에도 출전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우승했을 때 무대를 밟았죠. 예. 그 전까지는 무대를 밟지 못했었는데, 예, 그래서 예, 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인 예. 거고요. 호날두 옆에 있네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벤탄쿠르가 정말 우승을 좀 엄청 많이 했고 칸셀로도 이때는 유벤투스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때 유벤투스가 이때 또 이제 세리아 8연패를 달성을 했었죠. 예.
그 37은 이제 37번째 우승이라고 하는데 저거 좀 그렇죠. 두 개는 이제 원래 취소된 거를 포함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칼초폴리 때문에 취소된 거를 포함시킨 거긴 한데 이때는 이제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이 명장 얘기 듣던 때잖아요. 근데 알레그리 감독이 좋게 평가를 했어요. 뭔가 뭐 벤탄쿠르가 미드필더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안겨준다라고 하면서 전술적이기도 하고 기술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골도 넣을 수 있다. 물론 저거는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골을 넣는 선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훈련장에서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요인들을 알레그리는 그 당시에도 이제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증명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유벤투스에서 토트넘 오기 전 단계니까 연장 계약까지 하면서 신뢰를 줬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9-20 시즌 이때는 이제 사리 감독이 부임했거든요. 이때가 저는 벤탄쿠르가 유벤투스에서 가장 활약상이 좋았을 때라고 보고 있고요. 출전 시간도 많았어요. 이때가 3,000분을 마침내 넘겼잖아요. 그리고 도움도 무려 8도움을 올렸고요. 그리고 사리볼과 굉장히 맞는 역할. 약간 좀 조르지뉴를 쓰듯이 벤탄쿠르를 활용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9연속 우승에 이제 도움을 줬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스트롱거를 부르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이때가 한 유벤투스의 근래 들어서 최전성기였다. 마지막 전성기였죠. 스쿼드 지금 구성도 좋고 전체적인 균형이나 데리우트도 이때 여기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호날두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값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은 컵대회에서는 라치오하고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서 1대3을 패하면서 준우승. 그리고 또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나폴리한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우승은 그래서 딱 세리아 하나밖에 챙기지 못했죠. 이제 스페르코파에서는 또 경고 2회로 퇴장을 당하는 좀 아픔도 좀 있었네요. 그리고 원래 이 선수가 카드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벤탄쿠르가.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으로 지적이 됐고 토트넘에서도 카드 수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사리 감독이 한 시즌 만에 또 떠나게 됐죠, 팀을.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아군의 시작이었죠. 사실 사리 감독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벤탄쿠르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축구 실력난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고라고 평가를 받았고 또 미드필드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피를로가 이제 레전드 출신으로 감독이 됐는데 아주 구단을 그냥 말아먹었어요. 벤탄쿠르의 출전 시간은 많았어요. 3,185분으로 가장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카드 이슈가 더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피를로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공간 배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안 해줬거든요. 알아서 해라. 본인은 쉽게 했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유벤투스 축구가, 그러면서 벤탄쿠르가 안 그래도 민첩성이 떨어지는 선수인데, 그거 커버하다가 페널티킥을 허용하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었죠. 치명적으로 그 뒷공간을 내주는 플레이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물론 이제 선수가 더 뛰어난 선수면은 잘 대처했겠지만 감독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벤탄쿠르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 조금 고생을 한다는 거. 그나마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긴 했지만요. 결국은 성적이 안 좋으면서 피를로가 잘리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복귀한 유벤투스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비판은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출전 시간도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했고 특히 4경기 결장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피오렌티나 라치오전은 연달아 1분 출전에 그치는 조금 수모를 겪었다라고 할 수 있죠. 팀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즌 중에 이적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거기다가 이 시즌별 평점을 보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4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냐면 데뷔 시즌은 거의 교체로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고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레그리 복귀 시즌에 최악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월드컵도 사실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이 필요한데 또 부르는 곳이 있으니까. 그 유벤투스도 이때 아니면은 못 팔겠다 싶은 거죠. 2024년까지 계약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치가 더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1,900만 유로에 이제 그 옵션 600만 유로가 추가된 그래서 총액 2,500만 유로로 토트넘으로 이적을 시킨 거죠. 사실 유벤투스 입장에서 장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950만 유로에 좀 싸게 데려왔으니까 물론 테베스를 보내면서 이적료를 많이 못 받긴 했어도 어찌됐거나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선수를 좀 남기면서 팔았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완전히 이득 보는 장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죠. 약간 파라티치가 약간 그 유벤투스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나름 유벤투스에서 그 전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2017년부터 2022년 1월까지만 놓고 보면은 태클도 두 번째로 많았고, 가로채기도 두 번째로 많았고, 소유권 획득도 세 번째로 많았고, 터치도 네 번째로 많았고, 패스도 다섯 번째로 많았고. 네, 세리에에서 정상급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었지만 마지막 시즌이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021 시즌부터 토트넘 이전까지의 기록들을 보면은 어쨌건 간에 토트넘도 중원에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호이비에를 제외하고는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뭐 스킵이 그나마 해당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부상으로 또 금방 아웃이 돼가지고 윙크스 윙크스, 막 예. 약간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데려오게 됐는데 뭐 기록들을 비교하더라도 태클은 가장 많이 기록을 하는 수비적인 능력은 확실하게 좋다는 게 보이죠. 아니 태클뿐만 아니라 지금 태클도 토트넘 선수보다 많고 2.5회고 가로채기도 2.0회, 리커버리만 이제 호이비에가 8.1회고 스킵과 윙크스가 5개 정도인데 벤탄쿠르가 6.9회니까 거의 7개. 경합 횟수가 11.4회로 호이비에가 8.9회인데 벤탄쿠르가 더 많이 부딪혀주면서 싸우고 다닌다는 거고, 경합 승리 횟수도 물론 그 전체적인 횟수가 많기도 하지만 5.7회로 호이비에로보다 많다. 그러니까 승률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스킵과 윙크스보다 훨씬 낫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호이비에의 준전 파트너가 됐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소유권 획득 기록 같은 경우도 6.9회로 호이비에를 다음으로 많은 거고요. 특히 뭐 수비 진영에서나 아니면 미드 진영에서 많이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공격 진영에서 이게 제일 좋네요. 네, 그러니까 호이비에르가 사실 호장군이라 불릴 때는 페널티 에어리 앞에서 수비 앞을 커버해주면서 몸을 던졌는데 벤탄쿠르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 지역에서 1.4회 공을 따냈으니까 콘테 감독이 원하는 그 앞에서의 압박에 좀 특화된 선수다. 무엇보다도 승률이 독보적으로 높죠. 20.4%니까 사실 벤탄쿠르는 영입한 이유가 압박하라고 데려왔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와서 상당히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토트넘에서의 기록인 건데 이게 그 반 시즌 뛰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 90분당 기록이지만은 볼 터치 87.8회로 최다. 그리고 패스도 72.9회로 최다. 상대 진영으로의 패스도 37.7회로 최다. 그런데 공격 진영의 패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3위였고 패스 정확도도 2위를 기록을 한 거죠. 결국에는 공을 빼어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패스에 있어서도 사실 토트넘의 중원의 패스 능력이 워낙 떨어지니까 벤탄쿠르만 와도 해자다. 우리 팀에는 벤탄쿠르만 와도 퀄리티가 높아진다. 약간 그렇죠. 유벤투스에서는 얘 전진 패스 못해서 아쉬운데 했지만은 여기 오니까 여기는 벤탄쿠르가 제일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약간 좀 그런 게 된 거죠. 다 부딪히는 유형이니까 호이비에르도 부딪히는 유형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있고요. 또 이제 뭐 토트넘 내에서 볼 터치도 세 올 번째로 시즌에 더 좋아졌죠. 이번 시즌 세 번째로 많고 패스 성공도 세 번째로 많고 태클 가장 많고 소유권 획득도 57회고 그리고 이제 뭐 볼 경합 승리도 36회로 두 번째로 많고 뭐 그렇더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영향력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활동량도 이제 뭐 13.07km로 한 경기 뭐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기록했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 이번 시즌에는 공격적인 부분까지도 발전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뭐 수비 가담도 많이 했어야 됐고 또 패스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많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벤탄쿠르가 잘해주니까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시점에 좀 더 빛나긴 했어도 손흥민 선수도 부상에 돌아오고 또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는 둘이 이제 합이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물론 뭐 출전 시간 대비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선수는 이번 시즌에 클룹이라고 보고 클루세스키 그리고 그냥 시즌 전체의 활약상만 놓고 보면은 케인이 물론 당연히 톱이고요. 그 다음이 벤탄쿠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거기다 중요 순간마다 예전에는 없었던 골까지 넣고 있고, 그러면서 벤탄쿠르가 굉장히 핵심 선수 떠오르고 있다. 도리어, 이렇게 되면은 호이비에르가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파트너를 영입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은 호장군이 어쨌건 키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를 누가 서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이 역학 구도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대표팀 입장에서는 벤탄쿠르가 이렇게 유벤투스에서 어려운 시점일 때 월드컵에 나왔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았을 텐데, 한참 좋을 때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우루과이 대표팀의 기준에서 월드컵을 살펴보면 11월 24일에 한국과 첫 경기하고, 그 다음에 2차전이 포르투갈, 3차전이 가나전인데, 뭐 우루과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16강 가능성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우루과이가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은
포르투갈하고 함께 양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16강 올라갈 경우에 1위로 가냐 2위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G조 1위가 브라질인데 솔직히 브라질은 객관적으로 해서 브라질이라고 완전히 못 봤네요. 브라질이 이제 1위로 올라갈 거로 와서 다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가 붙는다. 개인적으로 어떤 팀이 그러니까 저 2차전 경기 결과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팀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의 전력은 거의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더 약점이 없긴 해요. 왜냐면 우루과이는 오른쪽 풀백에 약점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리고 윙도 조금 약한 약점은 있는데 대신 중원은 저는 뭐 우루과이가 절대 포르투갈한테 밀리지 않고 도리어 더 짜임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격진에서의 파괴력도 우루과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확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날두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난리 나죠. 사실. 그렇죠. 무조건 선발 풀타임이에요. 그리고 뭐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는 조금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의외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를 조금 더 위로 놓고 묻는다면은 그러면은 한 55대 45 정도로 포르투갈이 더 이긴다라고 보긴 하겠지만은 이 경기를 우루과이가 무승부로 만든다면은 그럼 조이디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공격진에서의 파괴력이 더 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득점 경기에서는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가나를 상대로 한 다득점 예상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우리를 상대로? 그거는 바라지 않고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뭐 충분히 조이디도 노려볼 수는 있다. 물론 현재로선 포르투갈이 조금 더 강해 보이긴 합니다. 뭐 우루과이도 사실 조 1위로 올라간다면 브라질은 우려되는 상대지만 뭐 세르비아든 스위스든 뭐 우루과이, 포르투갈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H조에서 1위로 올라가는 팀은 8강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대진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H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저희가 우루과이, 포르투갈의 1위 싸움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한국도 대한민국도 16강에 이변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한준TV 김현민 기자도 월드컵 기간 또 정밀한 분석으로 한준TV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도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